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하루 지나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봉합됐다는 소식이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번 날려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거 없고 이번에는 5G 동참하라고 동맹국들 지금 줄 세우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압박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 폭탄의 대상을 화웨이로 정했어요. 그렇죠. 중국의 최대 기업은 아닙니다. 예. 뭐 알리바바도 있고요, 텐센트도 있고요. 그러면 왜 화웨이를 타겟으로 정했을까? 화웨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1위고요. 예. 스마트폰 시장에는 삼성전자에서 2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적어도 미래 성장 산업에서는 입지를 확실히 꺾어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구글, 인텔, 이 같은 퀄컴과 같은 업체들은 이미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동맹국들까지도 지금 손을 들어라, 내 줄에 서라라고 지금 거의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 분위기에 벌써 동참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대만이 섰다면서요? 대만까지도요. 예.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섰죠. 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니까 이 화웨이의 5G의 통신 장비를 쓰는 곳이 있네. LGU 플러스를 꼭 집어서 예. 좀 장비를 좀 전환해보지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한테 종용하는 이유는 통신 보안이 털릴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그렇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고 네네. 표현하면서도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개별 기업의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D-Day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양국 정상이 당장 다음 달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제발 한국에 와서 우리 좀 만나 주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있습니다. 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청구서를 또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청구서가 우린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우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난 이후 예. 또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말 한마디가 필요하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 패권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중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화웨이가 당하면 글로벌 1위 업체인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 나흘 동안은 좋았어요. 예. 나흘 동안 잘 갔지만 오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전으로 가면 다 손해입니다. 결국에는 파이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줄을 어쩔 수 없이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이건 그냥 저는 제 줄 서면 개인적인-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드 보복을 경험했잖아요. 그 제2의 악몽을. 사드 보복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리 무역 의존도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일본처럼 미국 편에 서면 제2의 보복은 드러내놓고 할 거예요. 이제 대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보복 때문에 롯데 힘들었고요. 롯데 지금 거의 대부분 마트는 철수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생태계가 망가졌어요. 거의 판매량이 판매망이 다 망가졌습니다. 딜러를 다 뽑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조차 힘들어하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선다면 트럼프와 등지면 트럼프의 목리는 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양강 전략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전략이 좀 필요한 입장이어서 이 과연 정부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청와대로서는 진짜 수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진짜 이 한 수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지금 미국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좋다 했는데 PMI 보니까 이게 9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게 결국에는 무역 분쟁이 지금 1년 넘게 장기화가 되고 있고 고착화가 되고 있는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3.2%, 그리고 그 이전에 실업은 완전 고용, 예. 그리고 증시도 지난해도 좋고 올해도 또 좋았죠. 좋고 예. 초반까지는. 자, 이게 1년 넘게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나올 성적표인가? 혹시나 이게 좀 조작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나 지표가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 지표는 미국의 3대 지표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근데 그게 9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아요. 최악이죠. 물론 이제 이 PMI 지수라는 건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한 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몇 개월 연속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 적어도 이런 지표들이 하나 둘씩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연초에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돼서 그렇죠. 미국의 내년 경기, 후내년 경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말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좋은 쪽만 계속 이제 비춰주다 보니 예.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제롬 파웰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오히려 예. 무역 전쟁이 장기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텀이. 왜냐하면 미국도 내상을 입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행정부가 분명히 문우신 재무장관이 추가 관세부가 없을 것이라고 3일 전인가 천명을 했는데 또 부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통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지금 조금씩 절상을 하고 있잖아요. 6.93 오늘도 나와 있는데 어제까지 11일째 계속 그 자국 화폐 가치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 지금 무역 부분으로 아무리 관세 폭탄을 던져도 소비자들은 저렴한 중국산을 원하고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트럼프의 이제 생각은 한 번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바로 환율이에요.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면 이 굉장히 투기적인 월가의 자본이 들어가면 들어가죠. 5천억은 금방 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아라. 사실은 환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예. 근데 중국은 1가지 걸리고요. 우리는 2가지에서 1가지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오보가 있었느냐? 올해는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조차도 빠질 제외된다. 것이다. 뭐 이런 베트남 루머가 들어간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루머에 절대 속으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자동차 수입 관세 대상, 수입품 대상에서 한국은 빠질 것이다. 글로벌가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아니다. 이건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 입장조차도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하나 둘씩 협상이 미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누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거, 이 환율은 중국이 타겟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 모든 기업. 우리나라, 인도, EU 다 돼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가장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 일본, 대한민국.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축통화국의 이게 어떻게 보면 횡포인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우리는 약세로 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을 관세를 통해서 흑자를 아무리 줄이라 해봐도 줄여들지 않으니 그렇다면 할 게 뭐 있느냐? 인위적으로 너희들 환율 내리지 마, 조작하지 마. 그러면서 상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이런 으름장을 놓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 EU와는 뭐 이제 항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로 그리고 중국과는 전 제품, 수입품 전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화웨이로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 국가라 하더라도 다 등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다르고 어르고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금 만일 터뜨리면 당장 EU하고 일본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연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꺼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액션을 취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상당 기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패전국들 보면은 전세가 유리한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소득지표 발표됐는데 또 이제 정부와 이 청와대 쪽과 이 분석하는 분들의 생각은 또 참 많이 다릅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첫 감소세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격차는 줄어들었다 좋은 건데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일단은 소득을 많이 받는 상위 20%의 경우에 월 평균 99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많이 보네요. 많이 벌죠. 예. 2.2%가 줄었어요. 총액이 많은 데서 2.2%예요. 그러면 소득 하위 20%를 보게 되면 여기는 1년 전보다 125만 4천 원 월 평균 받는데 2.5%가 줄었어요. 어떤 쪽이 더 금액이 많을까요? 위가 많죠. 당연히 많죠. 예, 파이가 그러니까 크니까. 이번에 나온 소득이 이제 4년여 만에 이제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라는 건 위에 돈을 많이 받는 상위층의 소득 감소폭이 커서 상대적으로 지표가 좋아 보이는데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125만 원 가운데 소득 하위 20% 당연히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올려줬고요. 예. 각종 국민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보장 제도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25만 원 중에 63만 원이 이전 소득이에요. 예. 그 이전 소득이라는 건 뭐냐? 정부의 보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연금 아니면은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준 생활비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은 2자릿수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니 하루에 3시간짜리 일해가지고 근로소득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시급은 늘었지만 그렇습니다. 일자리 늘어난 거 맞거든요. 늘어난 거 맞지만 하루 3시간 일해서 그게 소득이 월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 난 지표는 당연히 청와대가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10억짜리 집이 4% 빠지고 2억짜리 집이 2% 빠졌으니까 격차는 제일 줄어들었는데 빠지고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조삼모사 같은 거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KDI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보도를 좀 해드렸는데 금리 인하 고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한국경제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전 이러다가 KDI 수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DI는 정부 정책을 재현하는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선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그런데 한꺼번에 성장률을 0.2%나 내렸어요. 물론 OECD도 비슷한 폭으로 내렸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지금 똑같아요. OECD 지적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돈 더 풀고 금리 내려라랍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내릴 수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장 속도가 너무 빨리 둔화되고 있고 정부조차도 지금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성장률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자성 섞인 목소리가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최저임금은 박영선 중소기업의 청장 입장에서도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이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KDI의 이런 제언이 분명 한국은행은 겉으로 이제 부인을 하지만 한국은행 내에서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 비둘기파는 금리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두 명이 소수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두세 달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수가 다음 달 FOMC는 지금 동결을 예측을 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또 뒷북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내려버리면 무조건 100%입니까 이거는? 미국은 사실 파월 의장의 그 뉘앙스로는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깎인 경제 지표 PMI 하나예요. 그렇죠. 실업률 좋고요. 소매 좋고요. 증시 아직까지 좋았고요. 위에서 조정받아도 5에서 10%지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명분이 없어요. 달러도 강세고요.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아무리 중국이 20억, 24조를 이제 3월에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티더라고요. 달러예요. 네. 이렇게 미중이 불안한데 안전자산 뭐 있지? 달러 풀 때 빨리 사야 돼.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국채를 갖고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먹혀들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렵네요. 이거 우리 시장은 진짜 고려 싸움이 계속 새우등 터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10대 그룹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해봤지만 이게 안 좋습니다. 지금 뭐 10개 중에서 3개만 지금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환율이 변하기 전에 이게 이익 전망치여가지고 사실 모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반도체가 꺾일 때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더 꺾일 것이다. 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함부로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가 바닥, 그리고 3분기부터는 급격한 올라간다. 반등인데요. 제 생각은 나이키차 커브형이 될 수 있다. 하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바닥이. 그러니까 섣불리 바닥을 예견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불안한데 그쵸. 먼저 우리가 무슨 예견을 하겠어요. 내수 시장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커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 가능하다면 분명 아까 말씀하신 10개 기업 가운데 3개 업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마저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이지 절대 먼저 기업 실적과 증시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도 문제고 참 어렵네요. 지금 내수 기업들도 요즘에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안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 뭐 전부 다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2040선, 680선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국내 주식 시장이 왔는데 사실 5월 열리면서 이 정도까지로 지금 바닥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열흘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아마 4월 중순까지는 6조 원 가까이 사들였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벌써 팔아치운 거예요. 예. 제가 환율이 더 올라가면 지금 1,120원에서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1,19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환율이 변수예요. 외국인이 계속 팔면 시장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때는 한 타이밍을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수주를 좁지만 그거는 잠깐 대안이고 반등일 때의 모습이지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음 달 예견되는 이벤트는 커지고 있고 여기다가 브렉시트라는 또 다른 또 뇌관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을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늦게 시장을 이제 전망치를 낮추는 데가 증권사거든요. 네. 증권사가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연초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예, 뭐 3,000, 뭐 2,800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에서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아마 계속해서 이제 그 박스피의 하단만 지켜줘도 굉장히 나는 감사하다 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호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쵸.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증권거래소가 인하돼서 약간의 유인책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보니까 완전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소수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기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기폭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하지만 조금 더 바닥 환율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